중국 외교당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오늘 한국을 방문해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과 회담했습니다. 왕 외교부장은 지난 2015년 10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리커창 중국 총리를 수행해 서울을 찾은 이후 4년여 만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두 나라 외교수장은 오늘 회담에서 두 나라 관계와 한반도 정세, 지역 국제 문제 등 각종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강 장관은 회담 모두 발언에서 서울에서 다시 만나 그간 양국 관계 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성과를 평가하고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개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왕이 외교부장이 강 장관과의 회담에서 현재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국제 정세에서 이웃 간에는 왕래와 협력을 강화하고 서로 이해에 지지하며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면서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공군 정찰기에 이어 해군 해상 초계기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군용기 항적을 추정하는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 해군 P-3C 초계기가 한반도 상공 22,000피트를 비행한 것으로 오늘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 초계기의 정확한 비행 일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 해군이 운영하는 P-3C는 주로 해상 수색과 대잠수함 작전을 담당합니다. 앞서 미 공군 소속 지상 감시 정찰기 조인트 스타즈 한 대와 감청 정보 수집기 컴백 센트 한 대도 어제 한국 수도권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최근에 미군 정찰기들이 연이어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에는 리벳 조인트, 그리고 지난달 30일과 28일에는 U2S와 해군 소속인 EP-3E 정찰기 등이 한반도 상공에서 비행했습니다. 이는 방사포 발사 등 북한의 움직임을 감시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이틀째 일정이 오늘 영국에서 진행됩니다. 나토 정상들은 이날 런던 근교에서 실무회담을 벌입니다. 어제는 실무회담 없이 정상 간 개별 만남과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주관한 행사만 진행됐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그리고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등 29개 회원국 정상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나토 방위비 증액 문제와 시리아 문제 등 각종 현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올해로 창설 70주년을 맞은 나토는 최근 회원국들 사이에 분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방위비 증액 문제로 다른 회원국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 사전 협의 없이 시리아 주둔 미군이 철수하는 등 미국과 다른 회원국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하원이 중국 위구르족 관련 법안을 어제 통과시켰습니다. 미 하원이 이날 처리한 2019 위구르 인권 정책 법안은 중국 내 위구르족의 인권 유린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을 제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위구르족은 중국 신장 자치구에 주로 사는 무슬림 소수 종족입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위구르족을 강제 연행하거나 수용하고 강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이들의 인권을 유린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앞서 미국은 최근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지원하는 홍콩 인권법도 제정한 바 있습니다. 하원이 의결한 위구르 법안은 상원에서도 통과돼야 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해야 정식 법이 됩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미 연방 하원이 어제 위구르 인권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 연방 하원 정보위원회가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법 행위와 사법 행위가 압도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탄핵 조사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재선에 이롭게 할 목적으로 직접 그리고 정부 안팎 대리인들을 통해 우크라이나 정부의 개입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다수인 미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를 부패 혐의로 수사하도록 보로도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압박했다는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정보위는 이날 채택한 보고서를 하원 법사위원회로 넘겼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4일 수요일 BOA 뉴스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은 이달 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또다시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비핵화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과 군사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한국에 대한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맑고 아침 최저기온 영하 31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 영하 17도에서 영상 3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5m, 서해에서는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이달 말 노동당 전원회의 소집을 발표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또다시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랐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 연말 시한을 앞두고 새로운 전략 노선을 결정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가 이달 하순에 소집된다고 4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와 관련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결정서가 3일 발표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전원회의 개최에 대해 조선혁명 발전과 변화된 대내외적 정세의 요구에 맞게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김정은 위원장은 49일 만에 백마를 타고 또다시 백두산을 등정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이번 백두산 군마 등정엔 박정천 육군 총참모장을 비롯한 군종사령관, 군단장 등 군 인사들이 대거 수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일련의 행보에 대해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북 비핵화 협상이 고착된 상황에서 협상 시한인 연말을 맞이한 북한이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이미 지난해 4월 자력갱생을 중심으로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새로운 노선이 채택된 만큼 이번 회의에선 외교, 안보, 국방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지금까지 미국과의 어떤 협상 틀 속에서 문제를 돌파구를 마련했던 이것을 벗어나서 강화된 어떤 국제력, 국방력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의 틀이 아니라 어떤 중국과 러시아의 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국제 연대를 통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어떤 새로운 외교적 차원에서의 새로운 길을 가는 어떤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하고 그것을 발표하고 그것이 내년 있는 10년 사이에 그것을 담기 위한 그러한 어떤 논의와 결정하는 자리를 이번 전원회의에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 교수는 북한이 지난해 10월 스톡홀름 미북 실무 협상을 협상 재개의 시작점이 아닌 미국의 변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마지막 자리로 인식한 것 같다며 비핵화 협상 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북한은 미국의 변화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연구기획본부장은 김 위원장이 전원회의에서 미국의 대북 협상 태도 비난과 함께 핵보유국 지위 강화, 위성 발사를 통한 위성 강국 건설 의지 등을 천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김 위원장의 백두산 재등정에 군부 인사들이 대거 동행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북한 매체에서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선군 정치 용어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책임연구위원은 지난 10월 백두산 등정에서부터 11월 말 초대형 방사포 발사 참관, 최근에 삼지연 준공식 참석과 백두산 재등정 등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계획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정해진 방향을 향해 운전을 시작했다는 것으로 이미 정해놓은 새로운 길을 따라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가고 싶지 않은 새로운 길이겠죠. 어쨌든 이게 새로운 길이라는 게 봐야 전망이 밝은 길은 아닌 거잖아요. 어떤 내용이든 그 새로운 길을 놓고 이제 연구도 있고 사람들의 의견들이 많이 모아지는데 대체로 모아지는 방향은 안 좋은 길이면서 김정은 본인도 가고 싶지 않은 길이 아니겠냐. 김 연구위원은 특히 전원회의 개최를 비상회의 전원회의 성격으로 밝힌 만큼 향후 한반도 정세에 긴장 국면이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이미 지난 4월부터 어떤 식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까지 시간을 벌면서 명분을 쌓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질적인 협상을 하기보단 미국의 변화에 대한 압박, 그리고 할 만큼 했다는 식의 명분을 쌓기 위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이때까지 북한의 향후 행태를 보면은 사실 북한 쪽에서 협상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강요하는, 강박하는 거죠. 그게 뭐냐고 하면은 실무회담을 전혀 형식적으로 했고, 자기들이 내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이런 식의 일방적인 조치를 취했으니까 니들이 이런 조치를 취하라라고만 했지, 실제로 현안에 대해서 협상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내년 북한의 대미 전략에 대해 엇갈린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김동엽 교수는 미북 간 대화판이 완전히 깨지진 않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향후 2020년은 노대 국면 속에서도 판은 완전히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자페 선언을 통해서 이루어진 어떤 북미 간의 어떤 균형 유지돼 가면서 나름대로 이것이 약간의 긴장,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수위에서의 긴장감은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이런 차원에서 2020년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내부 정치적 상황으로 어지러운 지금이 김정은 위원장에겐 가장 좋은 기회라며 미국의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려운 만큼 내년에 대미 강공 카드를 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비핵화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 관계를 강조하면서도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영국 런던에서 예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신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개인적 관계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왜 여전히 핵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지켜보자면서도 김 위원장과의 친분 관계를 여러 차례 걸쳐 언급했습니다. 자신은 김 위원장을 신뢰하며 김 위원장을 좋아하고 김 위원장도 자신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I have confidence in him. I like him. He likes me. We have a good relationship. We'll see.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최근 잇따른 발사체 발사를 의식한 듯 김 위원장은 로켓 발사를 좋아한다며 바로 이 때문에 자신은 그를 로켓맨이라고 불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김 위원장이 3차례 만났는데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듭된 질문에 그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며 미북 간 평화가 유지되고 있고 자신과 김 위원장이 좋은 관계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다면 아시아에서는 전쟁이 벌어졌을 것이라며 하지만 자신이 집권한 이래 미국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한 군대를 갖고 있고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군사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를 바란다면서 그러나 사용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hopefully we don't have to use it. But if we do, we'll use it. If we have to, we'll do it. 그러면서 곧바로 자신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는 매우 좋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개인적인 좋은 관계가 북한이 핵 합의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합의했다며 김 위원장이 합의를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이날 미국의 또다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연말 시한을 강조하며 앞으로의 결과는 미국의 선택에 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외무성 리태성 미국 담당 부상 이름으로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은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대화 타령을 늘어놓으면서 저들에게 필요한 시간벌이에 매달리고 있다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대화란 우리를 대화 테이블에 묶어놓고 국내 정치 정세와 선거에 유리하게 써먹기 위해 고안해낸 잔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말 시한부가 다가온다는 점을 미국에 다시금 상기시키는 바라고 강조했습니다. 담화는 지금까지 최대의 인내력을 발휘하여 우리가 선제적으로 취한 중대 조치들을 깨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며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정한 비핵화 협상의 연말 시한을 앞두고 탄도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를 잇따라 발사하는 등 미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숙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정한 연말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미북 간 물밑 대화 등 진전 조짐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문제를 해결했다고 믿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까지는 현 상황에 안주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차석 대표는 2019년 마지막 달에 들어섰지만 미국과 북한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I think if we were talking behind the scenes, that would be encouraging to me, to be honest with you. But I would think then North Korea wouldn't be coming out with these vitriolic.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미북 간 물밑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북한이 미국을 모욕하는 신랄한 내용의談話를 발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의 대통령이 직접 대북 외교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약속대로 조속히 실무회담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eep negotiating, and so I think the U.S. has shown great flexibility, and I think this is the way we should act. We're available. We want to negotiate, as was committed by our respective leaders to do at the negotiating table. So, 이런 가운데 미국은 그동안 보여온 유연성을 유지하며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는 미북 간 진전 조짐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있어 아무것도 하고 싶어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While I don't think Mr. Trump wants to do anything, because I think he thinks he solved it all. Yeah, and certainly his supporters think that. So he just wants to keep it quiet at least through next.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이 북한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고 적어도 내년 대선까지는 북한이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실험에 나서지 않는 현 수준을 유지하길 바라는 만큼 더 이상의 진전이 필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 안에 미북 실무 협상이 재개되는 등 큰 움직임은 없을 것이라는 게 힐 전 차관보의 관측입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도 올해 안에 돌파구가 마련되기는 어렵다며 북한과의 정상회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도가 이전보다 줄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e looks at the situation now as he apparently did before Hanoi and Singapore, and he believes he is in a unique position to solve the problem. And he may believe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의 상황을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과 하노이 2차 정상회담 이전과 비교해 볼 때 문제를 해결했다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연말을 기점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북한의 도발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현실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선임연구원은 연내에 미북 간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인 1월 8일을 기점으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많은 전문가들이 추정하는 우주 발사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ould be explained away as a space issue. It may receive a somewhat muted response from Trump as well as from the Blue House from Beijing. 미국과 한국, 중국, 러시아 모두 비교적 크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수준인 만큼 굳이 2017년 화염과 분노로 회귀할 필요 없는 도발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노포 연구원인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 이후에도 협상을 위해 평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북 간 긴장 고조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과 중국 등 영내 아시아 나라들과의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 등으로 동맹인 미국과 한국의 사이가 벌어지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하노이 2차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이후 담화와 무력 시위를 병행한 대미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협상 시한으로 정한 연말을 앞두고 압박의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지만 미국은 기회의 창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일관된 기조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에 새로운 해법을 요구한 건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인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입니다. 이후 북한은 주요 외교 당국자들을 총동원해 미국의 새로운 셈법을 요구하는 가운데 자신들이 못 박은 비핵화 협상 시한인 연말이 다가오자 대미 압박을 위한 여론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미국의 태도 변화를 위해 최대한의 인내심을 발휘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대내외 메시지입니다. 리태성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은 3일 발표한 담화에서 이제 남은 건 미국의 선택이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미 공세는 지난 10월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 이후 강화됐습니다. 자신들이 취한 선제적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로 미국은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일관된 메시지로 제재 완화 등을 촉구한 겁니다. 김영철 아태 위원장은 지난달 18일 미국이 비핵화 협상 운운하는데 한반도 핵 문제의 근원인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게 철회되기 전에는 그에 대해 논의할 여지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실무협상 수석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도 바로 다음 날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미북 대화는 언젠가도 열리기 힘들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특히 추가 정상회담을 시사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대해서도 유사한 반응을 보이며 이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김계관 외무성 고문은 우리는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한 채 더는 미국 대통령에게 자랑할 거리를 주지 않을 것이며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치적으로 자부하는 성과들에 대해 해당한 값도 다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도 지난달 22일 러시아 방문 중 미국이 우리에게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한반도에서 외교의 기회가 사라지는 경우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 측이 져야 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미북 정상회담에도 별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북한은 무력 시위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8일 올해 4번째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고 김 위원장은 연평도 포격 도발 9주기인 지난달 23일 남북 접경 지역을 방문해 해안포 사격 훈련을 지시했습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지난 5월 올해 첫 미사일 발사를 시작으로 6월과 9월을 제외하고 매달 단거리 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올해 13차례 발사체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시종일관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며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최근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발사해 도발을 피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연말 시한을 압박하는 데 대해 줄곧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북 관계의 변환과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 구축, 완전한 비핵화의 진전을 이루는 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국무부 부장관에 지명된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는 지난달 상원 외교위 인준청문회에서 북한과 비핵화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기회의 창은 여전히 열려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신임이 큰 것으로 알려진 최선희 제1부상이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 관계를 강조하면서도 북한이 비핵화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북한의 잇따른 발사체 발사와 핵 프로그램이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해 미북 간 평화가 유지되고 있으며 자신과 김 위원장은 좋은 관계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개인적인 좋은 관계가 북한이 핵 합의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한 비핵화 합의를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에 대응해 미국, 한국, 일본이 삼각공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호주와도 대북 압박을 유지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 정치군사국은 2일 발표한 미일 안보협력 설명서에서 미한일 삼각공조를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위험하고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맞서 세 나라가 삼각협력을 심화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미국과 일본이 지역적, 국제적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안보 동맹을 강화하고 규칙에 기반한 해양 정책을 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거의 60년간 지속된 미일 동맹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자유의 초석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1960년 체결된 미일 안보조약에 따른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확고하다며 5만 4천 명의 주일 미군과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F-35 전투기 등 최신 군 자산을 일본에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미군과 일본 자위대는 1997년부터 전투 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킨스워드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은 2007년부터 미국 인도와 함께 말라바 해상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합훈련은 각국의 전략과 통신 수칙, 절차, 상호 운용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실전 환경에서 진행된다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수십 년간 지속된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통해 일본의 자체 방어 능력도 강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일본은 국방 수입의 90% 이상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 상호 운용 기술과 선진 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또 영내 안보 도전에 대응해 2023년까지 국방 예산을 확대한다는 5개년 국방 조달 계획을 세웠습니다. 국무부는 현재 대외 군사 판매에 따라 일본과 207억 달러 상당의 계약이 체결돼 있다며 F-35 전투기, 이지스함, E-2D 조기 경보기, 글로벌 호크 무인 정찰기, 오스프리 헬리콥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UGM-84 하푼 중거리 대함 미사일, SM-3 요격 미사일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일본은 UN 평화유지군의 역량을 강화하는 강력한 협조국이며 특히 공학, 의학, 통신 기술에 기여하고 있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2일 미국, 호주 안보협력 설명서도 발표하고 두 나라가 인도태평양 지역 모든 국가들의 안정과 안보,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북 압박을 유지하는 한편 영내 정보 공유와 해상 안보 강화, 테러와 초국가적 범죄 퇴치, 인도주의적 지원 제공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인 절반 이상은 북한을 적국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10명 중 8명은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들을 공격할 것으로 의심되면 무력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유거부가 미국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5명 이상은 북한을 적국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의 우방국과 경쟁국 14개 나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6%가 북한을 적국으로 간주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지난 8월 조사 때와 비교해 5%포인트 늘었고 이번 조사 대상 14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북한에 이어 이란을 적국으로 간주한다는 응답이 48%, 러시아가 37%,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각각 22%로 뒤로리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북한의 비우호적이라는 응답도 22%에 달해 전체 응답자의 78%는 북한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북한을 동맹국이나 우호적인 나라로 생각한다는 응답은 6%에 불과해 조사 대상 14개국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한국을 동맹으로 간주한다는 응답이 37%, 우호적인 나라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28%로 전체 65%가 한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한국을 적국으로 생각한다는 응답 8%와 비우호적이라는 응답 9% 등 부정적 응답은 17%에 그쳤습니다. 미국인들이 동맹으로 간주하는 나라는 14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캐나다가 57%로 가장 많았고 영국과 프랑스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단이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선 전체 응답자의 83%가 북한을 적국으로 간주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지난 10월 24일부터 30일까지 미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3%는 북한을 적국이라고 강하게 느낀다고 답했고 30%는 북한을 어느 정도 적국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최대 위협국을 묻는 질문에는 중국 28%와 러시아 24%에 이어
북한을 꼽은 응답자가 14%로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또한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들을 공격할 것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무력 사용도 불사해야 한다는 응답도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실제로 공격이 벌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반격해야 한다는 응답은 11%에 그친 반면 응답자의 84%는 필요할 경우 무력을 사용하는 등 북한의 공격을 막기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한국이 동맹국으로서 제 몫을 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1%는 한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답했고 34%는 제 몫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회의를 앞두고 한국에 더 많은 분담금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주한 미군은 철수든 주둔이든 어느 쪽도 가능하다며 미군이 주둔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택선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주한미군 철수와 주둔이 모두 가능한 옵션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I go either way. I could make arguments both ways, but I do think this. I think if we're going to do it, I think 주한미군 철수든 주둔이든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있고 둘 모두 주장할 수 있는데 미군이 주둔할 경우 한국이 방위비를 더 공정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수십억 달러를 내 미군이 추가 병력을 보내고 있다고 예를 들었습니다. 이어 곧바로 일본 아베 신조 총리에게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촉구했다며 현재 5개 나라와 방위비 분담 협상을 진행 중인데 이들 나라는 모두 부자 나라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다시 한번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조했습니다. And we're spending a tremendous amount of money to protect South Korea. 미국은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돈을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이 분담금을 상당히 더 많이 내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한국이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합의했지만 이는 실제 비용보다 크게 적다며 한국은 부자 나라이기 때문에 돈을 더 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it's 500 million a year. It's a lot of money. It's still substantially less than it costs. So now we're in the negotiation. 한편 미국과 한국은 3일부터 4일까지 워싱턴에서 이틀간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위한 4차 회의를 갖습니다. 양측은 지난달 19일 서울에서 3차 회의를 열었지만 미국 측이 회의 도중 협상장을 나가 종료를 했습니다. 이후 양측은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회의 종료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과 군사위원장이 한국에 대한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트럼프 행정부에 보냈습니다. 동맹관계나 미군 주둔을 위태롭게 하는 방식으로 협상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의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과 엘리엇 앵겔 외교위원장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현 수준의 5배가 넘는 증액 요구는 과도하다고 밝혔습니다. 두 위원장은 3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각각 보낸 서한에서 미 동맹국가 파트너가 해외 주둔 미군 비용에 공정하게 기여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증대되는 북한의 도발에서 영내 점증하는 중국의 성장에 이르기까지 영내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미국, 한국, 일본이 협력해야 할 시점에 미국이 한국에 엄청난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건 미국과 동맹국들 사이 불필요한 균열을 부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분담금 협정에 대한 지지 입장은 변함없지만 협상이 동맹관계나 미군 주둔의 지속성을 위태롭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두 위원장은 같은 맥락에서 내년에 시작될 일본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에도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서한은 이날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4차 협상 시점에 맞춰 두 장관에게 보내졌습니다. 미국은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미스와 앵겔 두 위원장은 서한에서 미국은 부자 나라를 아무 대가 없이 지켜주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약 28,500명의 주한미군은 한국을 보호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실제로 미군이 주둔하는 주요 목적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두 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간 총 주한미군 유지 비용과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금액, 그리고 한국의 어떤 기여를 이런 비용으로 계산하고 있는지, 연간 50억 달러라는 금액의 지객을 요구하는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 2주 안에 답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이번 협상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의 작전과 준비 태세, 영내비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 이런 상황에 대비해 고려 또는 계획 중인 완화 조치는 무엇인지 답변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의 수출입 주요 거점인 남포항에서 선박과 컨테이너, 석탄 등의 움직임이 최근 크게 늘었습니다. 제재 이후 한산했던 지난해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남포의 컨테이너 항구를 촬영한 위성사진에 두 척의 대형 선박이 보입니다. 컨테이너를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 선박들은 각각 길이가 8, 90m로 불과 5일 전 위성사진에서는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두 선박은 하루 뒤인 3일자 위성사진에서는 더 이상 자취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컨테이너 항구에 선박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BOA가 1일 단위로 위성사진을 촬영하는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살펴본 결과 최근 남포의 컨테이너 항구는 제재 직후 한산했던 모습에서 벗어나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선박의 움직임은 물론 선박이 정박한 곳 바로 옆에 위치한 컨테이너 야적장도 컨테이너 더미들의 양이 꾸준히 변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2일자 위성사진의 경우 컨테이너들이 야적장의 절반 이상을 덮고 있습니다. 남포 컨테이너항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심화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움직임이 계속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관측됐었습니다. 제재의 여파로 물동량이 급감한 건데 실제로 지난해 11월의 경우 위성사진이 촬영된 전체 8일 중 컨테이너가 3분의 1 이상을 채우고 있던 날은 단 이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11월의 경우 총 17일에 걸쳐 위성사진이 촬영됐는데 컨테이너가 야적장을 가득 채운 일수가 14일에 달했습니다. 특히 컨테이너가 야적된 모양 등이 변한 것으로 미뤄 꾸준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최근 BOA는 국제무역센터 자료 등을 인용해 북한의 수입량이 제재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위성사진을 통해서도 물동량의 움직임이 증가한 모습이 확인된 겁니다. 남포 컨테이너 항구에서 서쪽으로 약 1.6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석탄 항구도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플래닛랩스의 11월 28일자 위성사진에는 175m 길이의 대형 선박이 이 항구에 정박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선박은 바로 20분 전 촬영된 위성사진에서는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미뤄 이날 항구에 도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선박은 지난 2일자 위성사진에선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11월 한 달 동안 석탄 항구에 정박한 선박은 적어도 10척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선박은 2, 3일간 같은 지점에 머문 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남포의 석탄 항구는 최근 미국 정부가 압류해 매각한 와이즈 어네스트호가 북한 석탄을 싣고 최초 출항했던 곳입니다. 같은 항구에서 와이즈 어네스트호와 비슷한 크기의 대형 선박들이 포착되면서 북한 석탄의 불법 해외 거래를 위한 움직임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71호를 통해 북한산 석탄의 수출을 전면 금지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 남포의 해상 유류 하역 시설에서도 유조선으로 추정되는 선박들이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이 시설을 지속적으로 드나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던 선박들의 움직임이 2달이 지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올해 3월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남포에 지상 유류 탱크가 있는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약 150에서 200m 떨어진 지점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공개하며 북한이 수중 파이프로 연결된 해상 유류 하역 시설을 통해 유류를 운반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북한의 암호 화폐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미국인 전문가가 미 사법당국에 의해 기소되면서 북한이 암호 화폐에 관심을 갖는 배경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암호 화폐의 특성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감시를 피해 자금을 얻으려는 북한의 매력적인 연구 대상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사법당국에 의해 기소된 미국인 버질 그리피스 씨가 참가한 것으로 알려진 평양 블록체인 암호화폐 회의는 올해 4월에 열렸습니다. 당시 북한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 연구 교류를 위해 세계 각국에서 100여 명을 초청해 행사를 치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더 큰 규모로 이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밝혀 암호화폐에 대한 큰 관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암호화폐 행사 개최 이전부터 관련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습니다. 한국 KDB 미래전략연구소의 2018년 북한의 가상통화 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IT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암호화폐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북한 IT 기업인 조선엑스포는 가격 정보와 차트 분석을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판매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9월에는 평양 암호화폐 국제회의를 주관한 것으로 알려진 해외 친북단체 조선친선협회 알레한드로 카오데 베노스 회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국제시장에서 금처럼 실제 가치가 있는 것에 기반을 둔 암호화폐 개발을 원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암호화폐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익명성과 보안이라는 암호화폐의 특성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역 거래를 하거나 자금 융통을 위해서는 기축통화인 달러와 같은 화폐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해당 화폐가 미국 정부나 국제 금융체계에 의해 통제되기 때문에 추적당하고 제재를 받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암호화폐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은 데이터를 여러 컴퓨터에 분산 저장 처리해 해킹이 거의 불가능하고 암호를 해독하지 못하면 누가 이용하는지 알 수 없어 자금 운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를 회피하려는 목적에 부응한다고 전문가들은 밝혔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업체 파이어아이의 루크 맥나마라 수석 분석가는 3일 BOA에 북한이 암호화폐를 실제 사용하기 위해 새로운 차원의 시도를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I think it made it a lot more attractive for them to go after that. During that period of time, they were also 이미 국제사회의 감시와 대북 제재로 기존 달러화를 통한 거래나 자금 운용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북한은 추적이 어렵고 국제적인 거래가 가능한 암호화폐 활용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맥나마라 수석 분석가는 이번에 기소된 그리피스 씨가 북한에 가서 암호화폐 기술의 개념과 이용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면 의도와 상관없이 북한에 악용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암호화폐 운용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회의를 열었기 때문에 그리피스 씨가 암호화폐가 정권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또 어떻게 운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줬다면 설령 그것이 공개된 정보라고 해도 북한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매튜하 연구원은 북한이 정부의 낮은 대외 신뢰도와 불안정한 자국 통화 가치를 만회하기 위해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I've heard different things from others about how much the North Koreans are very interested in, how stable and sort of like. 암호화폐는 시장에서의 가치 변동성이 큰 것이 단점이지만 북한은 대외적으로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오히려 암호화폐로 신용 보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튜하 연구원은 북한이 2017년 워너크라이 해킹 사태 당시에도 해킹당한 컴퓨터의 복구 대가로 현금이 아닌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요구했던 일을 예로 들며 북한이 제재 국면에서 암호화폐로 활로를 개척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열악한 경제 여건에 비춰볼 때 암호화폐 관련 연구와 관심은 국제거래와 무기 개발 등 정권의 자금 운용을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중국 광물업계가 북한 내 히토류 개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완화되면 북한의 히토류 개발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의 금속 광물업계 전문 매체인 금속망은 지난달 30일 북한이 중국의 히토류 광산 채굴권을 제안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금속망은 소식통을 인용한 이 기사에서 중국이 평양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면 그에 상응해 중국이 평양북도 철산군의 히토류 채굴권을 획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북중 간 무역 문서에 적시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월에도 비슷한 내용의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중국 외교부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부인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광물업계는 이후에도 관련 소식을 확대 재생산하며 북한 히토류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동아시아 지역 경제체제를 가르치는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히토류를 둘러싼 중국 업계 내 경쟁이 배경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China has plenty of rare earths, but I'm sure inside China there's competition now. 히토류는 중국에도 풍부하지만 경쟁이 심해지면서 중국 업체들이 새로운 공급처를 찾기 시작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지난해 중국은 1985년 이후 처음으로 히토류의 순수입국이 됐습니다. 98,400톤의 히토류를 수입한 반면 53,000톤을 수출한 겁니다. 같은 해 중국의 주요 6개 히토류 생산업체는 총 12만 톤의 히토류를 생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 세계 히토류 공급량의 80%에 육박하는 최대 히토류 생산국인 중국이 순수입국이 된 건 중국 정부의 움직임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업계 구조조정을 추진한 데다 불법 채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환경적 요인이 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중국 내 환경 오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토양과 수질, 대기 오염과 방사능 노출까지 동반하는 히토류 개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가 히토류 생산을 점차 줄이고 수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일부 중국 업체들이 히토류 생산에 필수적인 지저분한 작업을 북한에서 하려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I suspect what they're really looking for is their workers and the refining of it to do the messy work inside North Korea. 히토류 생산은 심각한 오염이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작업 공정을 중국이 아닌 북한에서 진행하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 2015년 대외용 웹사이트인 조선의 오늘을 통해 북한 지역에 묻혀있는 히토류의 양이 무려 2억 1,600만 톤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미국 지질조사국이 올해 초 발표한 전 세계 히토류 매장량 1억 2천만 톤에 거의 2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미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미국엔 140만 톤, 중국엔 4,400만 톤의 히토류가 매장돼 있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2006년 3월 채택한 대북결의 2270호를 통해 북한의 히토류 수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따라서 안보리 제재가 완화 또는 해제되지 않으면 중국 업체가 북한으로 들어가 히토류를 채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브라운 교수는 제재가 완화되기도 전에 히토류를 둘러싼 북중 간 논의가 활발한 조짐이 보인다면서 제재가 완화되면 북한이 곧바로 히토류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북한이 최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크게 늘리고 있는 가운데 10월 수입액이 제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공식 무역을 통한 북한의 월 대중 무역 적자 폭도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지난 10월에도 2억 달러가 넘는 물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했습니다. 국제무역센터 ITC에 따르면 북한은 10월 한 달 중국으로부터 2억 7,092만 달러치를 수입해 전달에 2억 2,752만 달러보다 5천만 달러가량 많은 액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에 2억 2,745만 달러와 비교해도 약 19%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제재가 본격화되지 않았던 2년 전 10월에 2억 8,660만 달러와도 큰 차이가 없는 액수입니다. 북한은 제재가 본격화된 지난해 1월 대중 수입액이 1억 달러대로 급감한 이후 줄곧 1억 달러에서 2억 달러 초반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다 올 들어 줄곧 2억 달러 초중반에 머물고 5월에는 2억 5,829만 달러를 기록해 최고치를 갱신하기까지 했는데 이번에는 이마저도 크게 뛰어넘은 겁니다. 아울러 올해 10월 수입액은 유엔 안보리가 마지막 대북결의를 채택하기 직전인 2017년 11월 이래 가장 많은 액수로 사실상 제재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반면 10월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1,646만 달러에 머물러 월 2억 달러를 넘나들었던 제재 이전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수입이 크게 늘어났지만 수출은 축소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10월 북한의 대중 무역 적자는 2억 5,446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이전까지 북한의 대중 무역 적자가 가장 컸던 시기는 2억 4,226만 달러를 기록했던 지난 5월이었습니다. 또 1월부터 10월까지 북한의 누적 적자액은 19억 251만 달러로 늘어나 역대 가장 높았던 지난해 20억 2,220만 달러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연말까지 지난해 기록을 뛰어넘을 것이 확실시됩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무역 적자를 통해 발생한 외화 부족분을 채울지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So the good question, like you say, is how are they paying for that $253 million? It could come from several different things, like travel. 무역 통계에 잡히지 않는 외화 수입, 이를테면 관광이나 해외 노동자들의 송금액으로 어느 정도 부족분을 채울 수는 있겠지만 현 수준의 무역 적자를 메우기에는 매우 작은 금액이란 지적입니다. 다만 과거 외부에서 추산했던 것보단 더 많은 외화가 북한 내에 남아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를 통해 북한 경제가 버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브라운 교수는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의 외화 사정이 악화될 수 있다며 당장 내년부턴 수입을 크게 줄이거나 제재 대상이 아닌 품목에 대한 수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외환난 극복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이고 대학의 스테판 해거드 교수도 북한이 지출하는 외화의 출처에 대해 큰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Typically, a country has to finance its trade deficit. The U.S. has a huge trade deficit that it borrows from the rest of the world to finance it. 해거드 교수는 안보리 대북결의는 북한의 수출에만 제재를 가했고 중국의 수출, 즉 북한의 수입에는 큰 제재를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해거드 교수는 미국을 비롯해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나라들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재정을 조달하는데 북한은 이를 어디에서 융통하는지 매우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은 세계 각국의 외교력을 평가하는 글로벌 외교 지수에서 조사 대상 61개 국가 중에 49위에 머물렀습니다. 3년째 해외 공관 수의 변화가 없고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의 민간단체인 노위 연구소가 27일 세계 각국의 해외 공관 수를 바탕으로 외교력을 측정한 글로벌 외교지수 2019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20개국 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을 비롯해 아시아 국가 등 총 61개국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북한은 해외에 운영 중인 공간의 수가 총 52개로 전체 49위,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서는 14위를 차지했습니다. 북한은 총 52개 해외 공간 중 47개 나라에 직접 대사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대사관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중국과 러시아, 쿠바, 베네수엘라, 이란 등 전통적인 우방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또 영국과 프랑스, 독일을 비롯해 최근 미북 실무협상 장소를 제공했던 스웨덴, 폴란드, 오스트리아 등 유럽 대륙에는 11개, 아프리카에는 가장 많은 총 13개의 대사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이 아프리카 지역의 자국 대사관을 거점으로 무기 거래와 해외 노동자 파견 등 불법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로 미 국무부는 지난해 1월 북한이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외교 무역 관계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렉스 틸러슨 당시 미 국무장관은 지난해 3월 아프리카 연합 의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북한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I reiterate our desire for more African nations to apply concrete diplomatic and economic pressure on North Korea. 북한은 이번 조사에서 중국 선양과 홍콩,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 세 곳의 영사관을, 미국 뉴욕과 스위스 베른에는 다자간 외교를 담당하는 UN 대표부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노위 연구소의 글로벌 외교지수 평가가 처음 시작된 지난 2016년에는 대상국에서 제외됐으며 2017년 평가에서는 52개 해외 공간을 보유해 전체 60개 나라 중 47위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 이후 북한의 해외 공간 수는 변동이 없었으며 순위는 47위에서 49위로 하락했습니다. 실제로 2017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후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상당수 나라가 자국 내 북한 외교관 수를 줄이거나 추방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관에는 지난 2016년까지만 해도 15명의 외교관이 근무했지만 올해 8월 현재 8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으며 대사도 추방돼 공석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페루와 쿠웨이트, 스페인, 멕시코, 이집트 등은 북한 대사를 추방했고 남아공과 우간다 등은 일반 외교관 숫자를 줄이면서 북한의 외교 역량이 축소되고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고립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중국은 대사관과 고위대표부, 영사관 등 총 276개의 해외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총 273개의 해외 공간을 보유한 미국을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노위 연구소는 해외 공간 운영은 국가 간 경제적 협력과 연관이 있다며 중국이 해외 공간을 확장하는 것은 1대1로 사업 등 세계적 영향력을 키우려는 중국의 경제적 움직임과 연관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외교 업무를 관장하는 국무부 예산을 삭감하고 안전과 보안을 이유로 해외 공관 직원을 철수시키는 등 외교 관계가 축소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제 외교의 핵심이 미국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노위 연구소는 밝혔습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프랑스가 총 267개의 해외 공간을 운영하며 61개국 가운데 3위, 일본은 247개로 4위, 한국은 183개로 13위에 올랐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1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96년 12월 4일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화성 탐사를 위해 패스파인더호를 발사했습니다. 얼마 전 남극 지역에서 화성으로부터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운석이 발견되자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화성의 또 다른 생명체의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패스파인더호를 화성에 보낸 것입니다. 패스파인더는 약 7개월 동안의 비행을 거쳐 이듬해 7월 4일 화성에 착륙합니다. 패스파인더가 화성 표면에 착륙하자 패스파인더에 장착돼 있던 탐사 로봇이 나와 탐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탐사 로봇 소저너는 화성 표면의 모습과 지질, 기상 관련 자료들을 지구로 보냈습니다. 소저너의 탐구 결과 화성의 지질학적 특성은 지구와 비슷하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1563년 12월 4일 가톨릭 교황에 의해 소집됐던 트리엔트 공의회가 18년에 걸쳐 진행된 끝에 마침내 그 막을 내립니다. 트리엔트는 이탈리아 북부의 한 도시 이름이고 공의회는 가톨릭 교황이 교회의 교리나 규칙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여는 가톨릭의 최고 회의였습니다. 트리엔트 공의회가 열리게 된 배경은 18년 전인 15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는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사면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부정과 부패로 가득했습니다. 이에 독일의 신학교수인 마틴 루터는 면죄부 판매를 비난하는 면죄부에 관한 95개조 논제를 내붙였고 이는 유럽 전역에 퍼져 결국 종교개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로마 가톨릭 교회 교황 바오로 3세가 종교개혁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1545년 트리엔트 공의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트리엔트 공의회 기간 중 가톨릭 교회는 절대적인 교황권을 재확인하고 종교개혁의 원인이 된 많은 악습들을 폐지시킵니다. 하지만 트리엔트 공의회 결과 신교와 구교 사이의 분열은 더욱 심화돼 서방 그리스도교 절반이 로마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또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5840, 9490, 11570kHz로